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메메카시, 지영, 김미경, 옮김, 슈퍼버그 나가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관리 및 강독에 대해서 의학계에는 항생제 내성에는 적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격언이 있다. 박테리아가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버그로 변이할 때 그 대가로 중요한 특성을 잃는다는 뜻이다. 항생제로부터 달아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슈퍼버그는 지쳐서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한다. 감염질환 전문가가 기대를 거는 현상이지만 이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근래 와서 슈퍼버그는 더 적응력이 강해지고 악성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슈퍼버그는 점점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이는 내 달바 임상시험과 임상시험 참여에 소환되는 위험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IRB의 간결한 지적에 의하면 나는 달바가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가소평가했다. 감염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병원 치료 시간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줬다. 하지만 과연 그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나는 박테리아가 항생제를 흡입해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세한 청소기 같은 유출 펌프나 달바를 무력화할 수 있는 데 쓰는 다른 화학적인 변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박테리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되어가 있고 내 이야기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연구 계획서의 대폭 수정이 필요했다. 시각을 좀 넓혀보려고 나는 전문가 몇 명에게 어떻게 임상시험과 항생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나는 최우수 의료 및 연구기관인 LAC, USC 메디컬 센터 의무원장 브래드 스펠버그에게 먼저 연락했다. 스펠버그는 사리 깊고 헌신적인 의사이자 과학자이다. 그리고 선동가이다. 그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주요 컨퍼런스에서 연단에 올라 제약회사들이 응당했어야 할 임상시험을 두려워하며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름을 연구했을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들었다. 스펠버그와 그의 동료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한 모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무한 원숭이 정리, 즉 원숭이가 컴퓨터 자판으로 무장기로 무한히 처리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리 있는 문장, 나아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전작품까지 칠 수 있다는 주장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똑같이 비유하자면 미생물은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며 새로운 작업의 자판을 누르고 그러한 배열은 어떤 항생제로도 비켜나가거나 파괴할 수 있는 효소나 유출 펌프를 생성할 수 있다. 스펠버그와 그의 연구팀은 400만 년 동안 지구 표면과 지질학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지하 동굴에서 발견된 박테리아 사이에도 항생제 내성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면 내 임상시험의 본질에 의문을 품게 된다. 나는 스펠버그의 회의론을 높이 샀기 때문에 그에게 연락을 했다. 그에게서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약에 대한 내성 메커니즘이 자연 안에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해진 전에 내게 말했다. 우리가 새로운 항생제를 내놓으면 사람들은 그 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뒤로 새로운 변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감지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내성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새로운 항생제가 들어가면 선택 앞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갖는 개체군이 증식하도록 재촉하는 생물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인이 가해져서 내성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항생제의 표적이 없어질 것이다. 그가 덧붙였다. 우리는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박테리아는 신중하게 항생제를 이용합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스펠버그는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항생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꾸준히 나와야 합니다. 그는 다수 항생제의 동시 출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성을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더 많은 항생제를 실시에 필요하지만 최고의 후보 약품을 동시에 시험하는 것은 실수이다. 대형 제약회사와 관계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이들을 포함한 전문가 몇 명을 조사한 후에 나는 위험성을 낮잡아 이야기했음을 인정하고 달바 임상시험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했다. 행운을 빌어줘요 라고 나는 월시에게 말했다. 그의 폭넓은 경력의 원동력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다.
그와 함께라면 촘촘한 승인 절차와 규제 속에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었다. 이번 계획서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라고 내가 말하자 월씨는 이제 기다려보자고 라고 대답했다. 나는 아직 환자를 불러왔고 월씨는 작성 중이던 연구비 지원서를 썼다. 그 후에 몇 주 동안에 IRB의 답신을 기다리면서 나는 경고용 항생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입원한 환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전만 해도 폐렴이나 여러 감염 같은 일상적인 감염은 집에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나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약들이 듣지 않았다. 박테리아가 정말로 점점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있었다. 내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한 다음 주에 잭슨은 응급실을 2번이나 방문했다. 그는 감염 때문에 딸의 댄서 발표회와 아들의 첫 농구 시합을 보러 갈 수 없었다고 했다. 어떤 약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라고 그가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는 만성 감염과 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감염 치료 방식의 변화, 즉 경구용 항생제에서 정맥 주사용 항생제로의 전환은 병원의 위기 확대에 일조하고 있었다. 병원이 환자들로 넘쳐서 환자들은 병상이 비기를 기다리며 최대 30시간까지 응급실에 머물렀다. 어떤 날은 구급차를 돌려보내야 했다. 환자를 한 명도 더 누일 공간이 없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잭슨은 내가 치료해주고 있는 수백 명의 슈퍼버그 감염 환자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다. 그들 중 다수가 죽었고 그보다 많은 환자는 몹시 쇠약했다. 스탠리 아일랜드에서 특수담당자로서 일하는 59세 여성은 계속 재발하는 척수염이 죽을 병이 아닌 걸 알지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파트보다 응급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이렇게 말했다. 병과 실험하기도 지쳤어요. 충분히 쓰러졌어요. 누가 박테리아에 감염될지 누가 병에 굴복할지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었다. 박테리아는 대상을 가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박테리아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공격했다. 박테리아가 우리보다 한 수 앞서가는 탓에 어떻게 하면 한 세기 동안의 과학적인 진보가 완전히 지워지고 항생제를 발견하기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IRB의 답신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항생제를 만드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자문했다. 항생제 개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미국 의료 감독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이런 배경 지식은 FDA의 실질적인 규제 권한의 근거 및 항생제 승인이 불만스러울 만큼 느린 이유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아는 FDA는 연간 예산이 50억 달러나 되는 거대한 기관이지만 과거에는 크게 달랐다. 이 기관은 19세기 농업부 화학국 실험실 소속 과학자 몇 명이 식품과 약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자유무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임무가 바뀌었다. 아무런 규제 없는 교육, 비위생적인 근로조건, 공정보건 간의 연관성이 확실해지자 격분한 시민들은 식품 공급을 보호하도록 의회를 압박했다. 1906년 업튼 싱글레어가 암울한 소설 20세기 초 미국 도살장의 환경과 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한 소설을 출간한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불량 또는 라벨이 부정확한 식품이나 약품을 다른 주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약품, 위생법에 서명했다. 그 법안의 서명으로 소수의 정부 소속 과학자 집단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과학자들은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에 부적합한 표기를 일삼던 관행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도매상들이 상한 농산물을 변형시키고 황선거리는 썩은 채소를 잘 익은 채소로 보이게 할 수 있었다. 약품의 색과 냄새를 강화하는 건 흔한 일이었다. 위에는 방부제 를 넣어서 상하지 않게 했다. 1906년 이전에는 이런 관행 중에 어느 것도 규제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식품 및 약품위생법이 통과된 후에 몇 년 동안 제약회사들이 생산 방식을 개선하고 마케팅과 대량 유통의 기술을 터득하여 각성제, 강력한 진통제, 암치료제 등 신제품을 속속 시장에 내놓았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정부의 감독도 진화하여 이 기관은 1927년 미국 식품의약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신약들이 환자에게 투여되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할 권한이 이 기관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1937년 가을 게르하르트 도마크의 소중한 항생제 설파닐 아마이드가 미국 32대 대통령의 아들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주니어의 축농증을 낫게 해준 후 직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테네시주 브리스톨에 있는 메센길세의 영업사원 하나가 남부 드들레에서 액상형 연수장 구경 인두위험 치료제가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보고했고, 회사의 선임화학자는 설파닐 아마이드가 디어틸렌 글로콜이라는 달콤한 액체에 쉽게 용해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메센길사에서는 맛과 향에 대한 몇 가지 예비 테스트를 한 후에 그 물약을 테네시로 보냈다. 그들은 루스벨트 주니어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독성 검사는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와 환자들은 이 놀라운 항생제에 부동액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부동액? 정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정부의 개입은 느렸고 비효율적이었다. 부동액. 사망한 107명의 다수는 어린이였다. 메센길사 사망한 107명의 미국인. 메센길사에는 16,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그때까지 FDA가 부과한 최대 금액이었다. 이렇게 부동액이 얼지 않는가? 설파닐 아마이드의 비극은 FDA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아주 잘 보여주었다. 이듬해인 1938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출시 전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서명함으로써 약품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 법안은 거짓 정보 표기를 금지하고 효능이 없는 약품을 회수하며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지정할 권한을 FDA에 부여했다. 이로써 FDA는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 규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권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 모두가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로 이룬 변화였다. FDA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감독하는 한편 미심쩍은 약품 수천 가지를 시장에서 제거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초 환자들이 제출한 처방전의 90%는 1938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약들이었다. 이전의 전 인류 역사보다도 그 짧은 기간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더 많이 개발되었고 규제당국은 이를 따라잡기에 바빴다. FDA가 항생제 개발의 황금 시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최고 과학자들을 영입하면서 사무실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예산도 급증했다. 새로 고용된 사람 중에는 약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의사 프랜시스 올덤 켈시도 있었다. 1960년 그녀는 입덧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던 신경안전제의 FDA 승인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신시내티 한 제약회사에서 이 신약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싶어서 켈시 박사에게 규제 문서를 검토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의 몇몇 증상에는 정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화학적인 성질도 지니고 있었다. 그런 특성은 결국 사지가 제대로 형성하지 않는 해표 지증을 포함한 선천성 기형을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 발생시켰다. 켈시 박사는 거의 2년 동안 탈리도마이드의 미국 내 승인을 거부했고 제조사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그녀에게 그런 모욕은 낯설지 않았다. 켈시 박사가 시카고 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중성적인 이름과 짧고 뒤로 착 빗어 넘긴 머리 덕분에 처음에 남자로 오인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이었지만 켈시는 이 약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고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고집했다. 미국이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신중히 업무를 처리하고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덕이 크다. 존 F 케네디는 그녀에게 연방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여했으며 그녀는 FDA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90세까지 그곳에서 일했다. 나는 신약 승인 속도가 느려서 불만스러울 때마다 프랜시스 올덤 켈시를 떠올린다. 상원 정무위원회에서 연설하는 프랜시스 올덤 켈시 박사. 이렇게 이런 한 사람이 참 탈리도마이드의 이 부작용을 미국에서는 막았다.
현재 이 정부 감시단은 1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감독하면서 수백 개의 독성 약물과 결함이 있는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FDA는 의학 논쟁에도 관여한다. 최근 FDA는 일반 비누와 물로 씻기보다 시판되는 항균 비누로 씻기를 추천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놀라운 조사 결과였지만 FDA의 의견은 우리 병원까지 영향을 미쳐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근거에 따라서 손을 씻는 방법을 바꾸게 되었다. FDA의 발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인다. FDA의 업무 범위는 놀랍도록 광범위하다. FDA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의 수가 페니실린이 사람 살린 수와 맞먹을 정도다. FDA는 1년 동안에 2,750억 달러의 의약품을 포함한 1조 달러 이상의 상업적 상품을 규제한다. FDA의 임상시험 연기 또는 기각 통보는 그 회사의 주식을 폭락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몇 번의 뒷걸음질도 있었다. 1994년 의회는 한방치료와 보충제에 대한 FDA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여 수많은 과다 복용과 죽음을 초래했다. 나도 진료를 하면서 서양의학을 꺼리고 한방치료를 선호하다가 그 치료법이 실패하거나 독성이 너무 강해 견디지 못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다. 한 여성은 화학요법을 받았던 지인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유방암 치료를 거부했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방치료를 선택했다가 암이 전이된 후에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과 나는 치료가 가능했던 암으로 죽어가는 그녀를 지켜보아야 했다. 죽어가는 그녀의 병상 옆 탁자에서는 건강보조제의 빈 용기가 놓여 있었다. 같은 주에 나는 인슐린 대신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남자를 진료했다. 2주 후에 그는 당뇨 혼수로 의식을 잃고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다. 혈당이 너무 높아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아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나는 설명하기 곤란해 말을 더듬거렸다. FDA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약의 가격 책정을 규제하지는 못한다. 2015년 투링 제약이 항원청제인 피리메타민 판매권을 획득하고서 가격을 5,000% 인상했을 때처럼 제약사가 약값을 부당하게 올려도 FDA는 이를 막을 힘이 없다. 다른 제약사들도 같은 전략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논란거리로 만들었다. 2018년 노스트럼 제약의 니르말 멀레이 회장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는 항생제 니트로프란토인의 가격을 400% 인상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은 경증의 여러 감염에 가장 흔히 처방되는 치료제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된 약인데 하루아침에 한 병에 47만 4,755달러에서 2,300달러로 가격이 뛰었다. 474.75달러에서 2,300달러로 가격이 뛰었다. 멀레이는 벌 수 있을 때 돈을 버는 것이 도덕적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안 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능력으로 칭찬받았던 기관이 이제는 현실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FDA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간을 끈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의사들은 신약 승인 절차가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의료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달바가 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들이 사용하기를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FDA에서 달바가 안전하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이미 슈퍼버거 치료에 불안을 느끼는 의사들의 눈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신약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FDA는 임상시험 중인 최고의 약들을 혁신치료제로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FDA는 일단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은 약에 대해서는 승인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해당 제약사와 긴밀히 협조한다. 혁신 신약은 중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여야 하며 기존 치료제를 능가하는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예비 임상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항생제가 혁신 신약으로 지정받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 소수의 항생제 중에 하나가 달바였다. 하지만 그동안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을 만한 항생제를 더 찾아내기는 힘들었다. 새로운 항생제가 점점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는 기존 항생제보다 약효가 낮다고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박테리아는 우리가 투척하는 항생제들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계속 찾아낸다. 일단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항생제라도 환자들이 접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때때로 우리 병원도 중요한 치료제의 부족에 직면한다.
나도 에이즈 환자에게 특정 진균성 궤렴에 적절한 약을 줄 수 없을 때가 있다. 다른 약을 써야겠네요. 뭔가 다른 약이요? 어떤 약이든 써야죠. 무슨 약이 있을까요? 나는 불안해하는 환자의 곁에서 의대생들에게 말하기는 자신을 발견한다. 세계 수준의 우리 병원에서 효과가 덜한 약을 제공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은 점차 옅어졌다. 이제는 생명을 구해줄 약이 없어서 못 쓰는 날도 있다는 데에 익숙해졌다. 2013년 1월 18일 FDA는 라임병과 다른 진드기 매개 질병뿐만 아니라 연도증염 메틸실린 내성 황색 포도성 구균 감염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독시사이클린의 재고가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수요 증가와 제조상의 문제로 많은 사람이 생명의 위험에 빠졌다. 누군가 환자들을 줘버렸지만 나는 누군가의 책임인지 알 수 없었다. 독시사이클린의 가격은 한 달에 6센트에서 3.36달러로 5,000% 이상 올랐다. 여기저기로 비난이 쫓아졌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2008년 금융 위기를 떠올렸다. 참, 6센트에서 3.36달러로 5,000% 폭발을 해버렸네. 독시사이클린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후 나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우리 병원의 분원에서 진료를 받은 중에 수천 명은 아니라도 수백 명의 폐렴, 요도상, 또 대장염 환자에게 써왔던 복합 항생제에 피페라실린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지금껏 써왔던 약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약의 하나였는데 갑자기 사라질 것 같았다.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겼다. 하지만 문제를 모른 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재고가 부족한 항생제가 148종이나 되는 바람에 전국의 의사들은 그보다 못한 치료를 써야만 했다. 환자 대부분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런 변동성은 신약에 대한 투자 또한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지시도 불사하는 CEO들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한다. 페니실린이 처음으로 시판된 뒤로 2세대가 지나면서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지금 와서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내 유일한 벤자틴 벤질 페니실린 제조사인 화이자 제약은 이를 제조 지연 탓으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미묘한 이유가 있다. 페니실린의 유효 성분을 생산한 회사는 오직 4개뿐인데 중국과 호주에 본사를 둔 제조사들이 이윤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생산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니실린은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질병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이라 4개 제조사가 수요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이다. 뉴델리의 심장 전문의인 카네산 카디케이안 박사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페니실린 부분의 시장 실패입니다. 수요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수요자이기 때문이죠. 한 제약회사 임원은 페니실린 생산 공장을 유지하는 데 1년에 약 2천만 달러가 든다면서 신약에 투자하는 대신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을 적절히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력이 제한된 나라들은 플레밍이 발견한 약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그 약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세제 혜택, 특허, 연장, 심지어 옵션 시장을 통해 항생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는 제안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된 값싼 약품의 적절한 생산을 유지하는 과제는 무시하고 있다. FDA의 절차가 더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항생제가 승인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가령 폐혈성 인두염을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심장질환은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폐혈성 인두염은 페니실린이나 다른 저렴한 항생제의 단기 복용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30만 명 이상이 방치된 폐혈성 인두염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있다.